한국은 은혜를 모르는 나라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의 폭탄 발언에 세계가 발칵 뒤집혔습니다. 동맹국들을 마구잡이로 공격하며 바닥친 지지율을 다시 끌어올리려던 트럼프. 백악관 참모진들은 한국을 단두대에 세우기 위해 데이터를 수집하기 시작했죠. 그러나 진짜 데이터를 마주한 순간 미국의 모든 계획은 산산조각 났습니다. 한국이 없으면 미국은 48시간 내로 붕괴된다. 백악관 참모진의 충격적인 결론에 트럼프는 패닉에 빠졌고 거듭되는 검증에도 똑같은 답이 나오자 결국 한국의 고개를 숙였죠. 도대체 무슨 일이 벌어진 걸까요? 오만하던 미국이 한국에 무릎 꿇은 이유. 지금 시작합니다. 이틀 전 미국 대통령이 전 세계 생중계 카메라 앞에서 대한민국을 향해 피만 빠는 적자 동맹이라고 내뱉었습니다. CNN, MSNBC, 폭스뉴스 할 것 없이 모든 채널이 그 장면을 반복 재생했어요. 서울 외교부는 즉각 항의 성명을 냈고 도쿄와 베이징은 웃음을 감추지 못했죠. 70년 혈맹의 심장에 자기 나라 대통령이 도끼를 꽂아버린 겁니다. 그런데 정작 충격적인 일은 그 다음에 벌어졌습니다. 불과 사흘 만에 그 대통령이 같은 브리핑룸에 다시 서서 대한민국에 공식 사과를 했어요. 도대체 그 사이에 무슨 일이 있었을까요? 백악관 지하 상황실에서 벌어진 48시간의 전쟁을 아는 사람은 많지 않습니다. 저도 그 전쟁이 시작되기 전까지는 몰랐어요. 솔직히 말하면 저 역시 한국을 짐이라고 생각했던 사람이니까요. 저는 제임스 켈러헨, NSC 아시아 담당 선임 보좌관입니다. 그 전에는 CIA 아시아 지부에서 22년을 현장에서 뛰었어요. 아시아의 모든 뒷골목과 밀실을 기어다닌 경력이 저의 유일한 자산이었죠. 그런 제가 그날 밤 백악관 지하에서 무릎이 꺾일 뻔했습니다. 방탄 철문이 닫히는 소리가 관 뚜껑 닫히는 것처럼 들렸거든요. 워싱턴 시간 밤 9시 웨스트윙 지하 1층 상황실에 긴급 소집령이 떨어졌을 때 저는 북한 도발이나 중국 군사 행동을 예상했습니다. 복도를 걸으며 머릿속으로 시나리오를 3가지나 짰어요. 전부 틀렸습니다. 방탄 철문이 밀봉되고 전파가 끊긴 그 밀실 안에서 저를 기다리고 있던 건 안보 위기가 아니었어요. 벽면 멀티스크린의 대통령의 망건이 음소거 상태로 반복 재생되고 있었습니다. 입만 벙긋거리는 대통령의 얼굴이 유령처럼 떠 있었죠. 참나무 테이블 주위로 14개의 가죽 의자가 빼곡했고 에스프레소 향이 감돌았지만 아무도 커피잔에 손을 대지 않았어요. 분위기가 장례식장보다 무거웠습니다. 그제야 깨달았어요. 이건 안보회의가 아니라 대통령의 입을 수습하기 위한 밀실 작전이었다는 걸요. 수석 전략관 마커스 손이 붉은색 폴더를 테이블 위로 집어던졌습니다. 셔츠 소매를 걷어붙인 거구가 저를 내려다보며 한마디를 뱉었어요. 서명해. 지금 당장. 폴더가 참나무 위를 미끄러져 제 손등에 부딪혔습니다. 펼쳤어요. 첫 장에 박힌 제목을 보는 순간 위장이 뒤틀렸습니다. 한국 무임승차 증명보고서 70년 동맹의 심장에 가격표를 붙여 도축하겠다는 문서였어요. 대통령의 만건이 먼저 터졌고 이제 그 만건을 위대한 성고안으로 포장할 영수증이 필요했던 겁니다. 48시간, 여론의 십자포화를 막기 전에 이 가짜 장부를 완성해야 한다는 타임리밋이 방 안의 공기를 짓눌렀어요. 마커스 손이 제 어깨에 손을 얹었습니다. 악수가 아니었어요. 짓누르는 거였죠. CIA 출신 아시아통, 22년 경력의 제임스 켈러헨. 자네 이름이 들어가야 이 보고서에 권위가 선다. 더러운 칼자루를 강제로 쥐어주는 손이었습니다. 아시아를 가장 잘 아는 사람이 아시아 동맹의 가치를 부정했다. 그 한 줄이면 세상은 납득할 테니까요. 제22년이 도축장의 도장으로 전락하는 순간이었어요. 손의 손가락이 어깨뼈를 파고드는 게 느껴졌습니다. 이자가 원하는 건 제 서명이 아니라 제 영혼이었어요. 그때 백악관 예상관리국장 줄리안 헤이스가 기다렸다는 듯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구겨짐 하나 없는 맞춤 정장, 1분 1초 단위로 주가를 확인하는 애플워치 에르메스 에디션, 입꼬리만 살짝 올리는 그 인공적인 미소를 지으며 스크린에 화려한 엑셀표를 띄웠어요. 감정은 빼고 숫자만 봅시다. 헤이스의 목소리는 월가 프레젠테이션 톤 그대로였습니다. 한국 분담금 23억, 미군 유지비 50억, 매년 29억 달러 적자입니다. 숫자가 스크린을 채울 때마다 방 안의 고개들이 끄덕였어요. 깔끔한 인포그래픽은 사람을 멍하게 만드는 힘이 있었습니다. 마치 최면이었어요. 저조차 순간 빨려들 뻔했습니다. 하지만 22년간 조작된 정보와 진짜 정보를 구분해온 제 본능이 목덜미를 잡아챘어요. 뭔가 빠져 있었습니다. 저 엑셀표에서 냄새가 났어요. 정보관의 코를 속일 수 없는
날것의 조작 냄새가요. 어디서 나는 건지 아직 짚어내지 못했지만 22년에 초기 경고등을 올리고 있었습니다. 저는 방 안에서 가장 높은 서열을 찾았습니다. 국가안보보좌관 데이비드 블랙우드, 전 미 태평양 함대 사령관, 해군 사성 장군 출신의 백발거구가 상석에 앉아 있었어요. 이 사람이라면 이 광기를 멈춰 세울 수 있었습니다. 태평양의 파도를 갈라온 제독이라면 동맹의 무게를 누구보다 잘 알 테니까요. 블랙우드의 눈을 봤습니다. 그리고 실망했어요. 반쯤 감긴 눈, 권력의 서슬 앞에서 고개를 떨군 늙은 사자의 눈이었습니다. 퇴임을 코앞에 둔 사람의 계산이 보였어요. 마커스 손과 엮여서 좋을 게 하나도 없다는 계산이요. 이 방에서 제 편은 아무도 없었습니다. 헤이스가 노트북을 접으며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자선 사업은 끝났습니다. 켈러헨 보좌관, 내일 아침 9시까지 초안 정리해서 올리세요. 퇴장하는 뒷모습이 느긋했어요. 이미 이긴 게임이라는 확신이 등짝에서 풍겼습니다. 마커스 손도 블랙베리를 두드리며 문 쪽으로 걸어갔죠. 돌아서며 한마디를 더 던졌습니다. 방향은 이미 정해졌소. 내일 아침 9시까지. 저 더러운 적자장부에 자네의 그 잘난 22년짜리 권위를 예쁘게 찍어오도록. 등 뒤에서 철문이 열리고 닫히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하나, 둘, 의자들이 비워졌어요. 발자국 소리가 멀어질 때마다 밀실의 공기가 한 겹씩 무거워졌습니다. 저는 홀로 남겨졌습니다. 참나무 테이블 위에 붉은색 폴더가 덩그러니 놓여 있었어요. 스크린에서는 여전히 대통령의 입이 소리 없이 벙긋거리고 있었습니다. 코트 주머니 속에서 아버지의 지포 라이터를 꺼냈어요. 장진호 전투에서 발가락과 전우를 잃고 돌아온 아버지. 그 전쟁이 남긴 트라우마에 짓눌려 알코올 속에서 생을 마감한 사람이었습니다. 이 라이터만이 아버지가 제게 남긴 전부였어요. 칼카그. 불꽃이 밀실을 잠깐 밝혔습니다. 저는 한국을 짐이라고 생각했어요. 아버지가 그 얼어붙은 전장에서 피를 흘려가며 지켜준 나라를 저는 미국이 적선한 짐덩어리로 여겨왔습니다. 그런 제가 지금 그 나라의 값어치를 조작된 숫자로 깎아내리라는 명령 앞에 서 있었어요. 이상했습니다. 한국을 경멸해온 저였는데 이 조작극 앞에서는 다른 감정이 올라왔어요. 숫자를 위조해서 동맹의 심장을 찌르는 이 무식하고 범죄적인 짓거리가 정보관으로서의 자존심을 건드린 겁니다. 가짜 데이터에 진짜 권위를 입히라는 명령, 22년간 진짜와 가짜를 구분하며 살아온 제가 가짜의 공범이 되라는 명령이었어요. 라이터를 다시 찰칵 닫았습니다. 붉은 폴더를 응시했어요. 헤이스의 엑셀표에서 맡았던 그 냄새가 다시 코끝을 스쳤습니다. 뭔가 숨겨져 있었어요. 아직 서명하지 않았습니다. 자정이 넘었습니다. 상황실에서 나온 저는 제 사무실로 향했어요. 불을 켜지 않았습니다. 워싱턴의 야경이 창문 너머로 희미하게 스며들었지만 그 빛마저 차가웠어요. 책상 위에 붉은색 폴더를 내려놓고 의자에 몸을 묻었습니다. 코트 주머니에서 아버지의 지포 라이터를 꺼냈어요. 칼카그. 불꽃이 어둠 속에서 흔들렸습니다. 반대편 손에는 아버지의 군번줄이 들려 있었어요. 장진호의 얼음바람 속에서 전우의 시신을 업고 걸었던 사람의 번호가 새겨진 쇠조각이었습니다. 라이터와 군번줄. 아버지가 제게 남긴 전부였어요. 그리고 책상 위에는 조작된 장부. 아버지가 피를 흘려 지킨 나라의 값어치를 깎아내리라는 명령서가 놓여 있었습니다. 군번줄의 차가운 금속이 손바닥에 자국을 남겼어요. 이걸 쥔 채로 저 서류에 도장을 찍을 수는 없었습니다. 그렇다고 거부할 명분이 있었느냐? 솔직히 없었어요. 저 역시 한국을 짐이라고 여겨온 사람이니까요. 다만 한 가지, 정보관의 코가 잡아낸 그 냄새가 문제였습니다. 헤이스의 엑셀표에서 맡았던 조작의 냄새요. 그게 뭔지 밝혀내기 전에는 서명할 수도 거부할 수도 없었어요. 보안 단말기를 열었습니다. 암호화 통신망에 접속해서 한 사람에게 연락을 걸었어요. 다니엘 히긴스, CIA 동아시아 분석실 소속 정보관이었습니다. 제가 직접 스카우트한 후배였어요. 햇빛을 거의 보지 못해 창백한 피부에 헝클어진 머리, 두꺼운 안경, 하루 종일 지하 벙커 데이터베이스에 처박혀 사는 전형적인 정보 덕후였죠. 평소에는 상부지시에 고분고분한 소심한 성격이었지만 데이터에 관해서만큼은 광적인 순수주의자였습니다. 신호음이 3번 울린 뒤 히긴스의 잠에 취한 목소리가 들렸어요. 저는 단도직입적으로 말했습니다. 헤이스의 엑셀표 백데이터 전체 로그를 빼내야 한다. 수정 이력, 삭제 이력, 숨김 처리 항목까지 전부. 수화기 너머로 히긴스가 침을 삼키는 소리가 들렸어요. 백악관 예산관리국장의 내부 파일에 손을 대라는 지시였으니까요. 잠깐의 침묵이 흘렀습니다. 히긴스가 물었어요.
선배, 이거 걸리면 둘 다 끝장인 거 아시죠? 알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가짜 숫자에 진짜 권위를 입히는 것보다는 나았어요. 무조건 빼내. 아침 9시 전까지. 통신이 끊겼습니다. 라이터를 찰칵 닫고 어둠 속에서 눈을 감았어요. 9시간. 히긴스가 해내든 못 해내든 아침이 오면 저는 저 붉은 폴더 앞에 다시 서야 했습니다. 9시가 됐습니다. 상황실 방탄 철문이 다시 열렸어요. 어젯밤과 같은 참나무 테이블, 같은 가죽 의자, 같은 에스프레소 향. 달라진 건 마커스 손의 표정이었습니다. 시가를 입에 꼬나물고 상성 옆에 비스듬히 기대 앉은 거구가 여유만만했어요. 이미 이긴 싸움이라는 확신이 온몸에서 풍겼습니다. 손이 제 쪽으로 손을 내밀었어요. 두꺼운 손바닥이 위를 향하고 있었습니다. 서명된 보고서 내놔. 거만한 목소리였어요. 마치 식당에서 메뉴판을 달라는 것처럼 자연스러웠습니다. 저는 그 손을 봤어요. 그리고 품에서 폴더를 꺼냈습니다. 손의 눈이 반짝였어요. 폴더를 테이블 위에 내려놓았습니다. 손이 집어들고 펼쳤어요. 그리고 얼굴이 굳었습니다. 폴더 안은 비어 있었거든요. 서명도 없고 초안도 없었습니다. 빈 종이 한 장이 손의 두꺼운 손가락 사이에서 덜렁거렸어요. 이게 무슨 짓이야? 손의 목소리가 한 옥타브 내려갔습니다. 저는 일어섰어요. 의자가 뒤로 밀리며 바닥에 긁히는 소리가 났습니다. 서명 못합니다. 방 안이 얼어붙었어요. 예상국장 헤이스가 코웃음을 쳤습니다. 겁먹은 건가? 아니면 영웅놀이를 하고 싶은 건가? 저는 헤이스를 정면으로 봤어요. 국장님의 엑셀표 말입니다. 한국 분담금 23억, 미군 유지비 52억, 적자 29억. 깔끔하더군요. 너무 깔끔해서 문제였습니다. 헤이스의 인공적인 미소가 살짝 흔들렸어요. 하지만 금방 되돌렸습니다. 월가에서 잔뼈가 굵은 사람답게 포커페이스는 1급이었죠. 숫자는 거짓말을 안 합니다. 켈러햄 보좌관. 저는 고개를 저었어요. 숫자는 거짓말을 안 하지만 숫자를 다루는 사람은 합니다. 국장님의 29억 달러 적자는 조작된 장난감 돈입니다. 마커스 손이 테이블을 주먹으로 내리쳤어요. 커피잔이 달그락거렸습니다. 항명하겠다는 거냐? 거구가 자리에서 벌떡 일어나며 상황실 벽면의 비상 인터폰에 손을 뻗었어요. 경호원을 부르겠다는 폼이었습니다. 저를 물리적으로 끌어내겠다는 뜻이었죠. 하지만 저는 흔들리지 않았어요. 22년간 정보판에서 살아남은 사람은 으름장과 진짜 위협을 구분할 줄 압니다. 손의 손이 인터폰 위에서 머뭇거렸어요. 아직 누르지 못했습니다. 그 순간에 제가 끼어들었어요. 29억 달러 적자. 이 숫자의 치명적인 오류가 뭔지 아십니까? 저는 손이 아니라 방 안의 나머지 참석자들을 향해 말했습니다. 이 싸움의 심판은 저 두 사람이 아니라 테이블에 앉은 12명의 수뇌부였으니까요. 동맹의 가치를 눈앞의 영수증 금액으로만 환산하는 순간 우리는 회계사가 되는 겁니다. 안보 전문가가 아니라요. 한국이 매년 내는 돈이 23억이냐 52억이냐. 이건 문제의 본질이 아닙니다. 이 보고서의 프레임 자체가 틀렸어요. 헤이스의 눈이 가늘어졌습니다. 처음으로 불안한 기색이 스쳤어요. 숫자 자체가 아니라 숫자를 담는 틀을 공격당하면 아무리 화려한 엑셀표도 의미를 잃으니까요. 그때 방 안에 다른 목소리가 끼어들었습니다. 그의 말을 끝까지 듣는 게 백악관 상황실의 규칙입니다. NSC 중국 담당 보좌관 에블린 린이었어요. 아시아계 미국인 특유의 차분한 억양이 손의 고함을 정면으로 잘라냈습니다. 손이 얼굴을 돌렸어요. 에블린 린은 손의 살기 어린 눈빛을 정면으로 받아내며 미동도 하지 않았습니다. 전 국방부 워게임센터 수석 출신다웠어요. 전쟁 시뮬레이션을 수백 번 돌려본 사람은 현실의 으름장 정도에는 눈 하나 깜짝하지 않는 법이죠. 에블린 린이 자리에서 일어나며 스크린의 보조 화면을 켰습니다. 지도가 떴어요. 태평양 전역을 덮는 붉은색 세력권 표시가 중국 해안에서부터 퍼져나가고 있었습니다. 중국의 해양 팽창 속도를 아십니까? 지난 3년간 남중국해에 인공섬 7개를 추가 건설했습니다. 그 사이 미국이 한국을 적자 동맹이라고 때리고 있으면 베이징에서 박수를 칠 겁니다. 헤이스의 좁은 엑셀 시야가 대륙 규모의 지도 앞에서 초라해 보였어요. 숫자만 들여다보던 눈으로는 저 붉은색이 뜻하는 바를 읽어낼 수 없었을 겁니다. 저는 에블린 린이 벌려놓은 판 위에 마지막 한마디를 올렸습니다. 이 보고서가 나가면 한국만 망신당하는 게 아닙니다. 당신들의 무식함이 미국의 목을 조르게 될 겁니다. 손도 아닌, 헤이스도 아닌, 방 안의 12명을 향한 말이었어요. 저는 한국을 옹호하려는 게 아니었습니다. 이 조작극의 끝에 미국이 치를 대가가 보였기 때문이었어요. 동맹을 달러로 도축한 나라가
태평양에서 홀로 설 수 있겠습니까? 그건 안보 전문가가 아니라 초등학생도 답할 수 있는 질문이었죠. 마커스 손의 주먹이 테이블 위에서 부르르 떨렸습니다. 하지만 에블린 린의 지도와 제 팩트 사이에 낀 손은 인터폰 버튼을 끝내 누르지 못했어요. 헤이스는 노트북 화면을 멍하니 들여다보고 있었습니다. 자신의 29억 달러 적자가 처음으로 허약해 보인다는 걸 느끼고 있었을 거예요. 프레임이 바뀌기 시작했습니다. 이 보고서의 첫 줄은 우리가 70년간 이 작은 나라를 얼마나 오판했는지에 대한 처절한 반성문이 될 수도 있었어요. 하지만 반성문을 쓰려면 증거가 필요했습니다. 헤이스의 엑셀표 뒤에 숨겨진 진짜 숫자가요. 히긴스에게 맡긴 백데이터 추출이 아직 오지 않았어요. 단말기를 확인했습니다. 수시남은 비어 있었어요. 시간이 없었습니다. 헤이스가 콧방귀를 뀌었습니다. 의자 등바디에 몸을 기대며 애플워치를 한번 들여다본 뒤 느긋하게 입을 열었어요. 반성문이라. 켈러헨 보좌관, 감동적인 연설이었습니다. 그런데 증거는요. 입꼬리가 다시 올라갔어요. 그 인공적인 미소가 저를 향하고 있었습니다. 증거도 없이 주둥이만 살았다는 건 월가에서는 사기꾼이라고 부릅니다. 여기서도 마찬가지예요. 방 안에 12명이 저를 봤습니다. 어젯밤 프레임을 뒤흔들어 놓긴 했지만 프레임만으로는 숫자를 이길 수 없었어요. 헤이스의 29억 달러 적자가 스크린에 여전히 떠 있었고 그 숫자를 부술 실탄이 제 손에는 없었습니다. 마커스 손이 팔짱을 끼고 코웃음을 쳤어요. 어젯밤의 당황은 온데간데 없고 다시 사냥꾼의 여유를 되찾은 표정이었습니다. 어디 한번 증거를 대보라고. 켈러헨. 손의 목소리에는 확신이 묻어 있었어요. 저한테 증거가 없다는 걸 알고 있었던 겁니다. 그 순간이었습니다. 제 보안 태블릿에서 진동이 울렸어요. 한 번이 아니라 연속으로 3번. 최고 등급 암호화 통신의 수신 알림이었습니다. 화면을 켰어요. 발신자는 히긴스였습니다. 파일명이 눈에 들어왔어요. CIA 로우 데이터 패키지? 히긴스가 해낸 겁니다. 밤새 지하 벙커에서 백악관 예산관리국의 방화벽을 우회해 헤이스의 엑셀표 원본 코드를 통째로 빼낸 거였어요. 그 소심한 후배가 해고와 징역을 각오하고 이걸 보내왔다는 사실에 목구멍 안쪽이 뜨거워졌습니다. 하지만 감정을 드러낼 시간이 없었어요. 태블릿을 들고 일어섰습니다. 증거가 없다고 하셨습니까? 저는 헤이스를 정면으로 봤어요. 그리고 태블릿을 상황실 메인 스크린 연동 포트에 꽂았습니다. 칼칵! 접속음이 울렸어요. 헤이스의 미소가 처음으로 얼어붙었습니다. 뭘 하는 겁니까? 제가 대답하기도 전에 메인 스크린이 전환됐어요. 헤이스의 화려한 인포그래픽이 밀려나고 그 아래에 숨어있던 엑셀, 파일의 원본 코드가 날 것 그대로 화면을 채웠습니다. 행과 열, 수정 이력, 삭제 로그, 화장을 지운 맨 얼굴이 드러난 거였어요. 헤이스가 소스라치게 놀라며 의자에서 벌떡 일어났습니다. 내 개인 파일에 무슨 짓이야? 맞춤 정장의 어깨가 부르르 떨렸어요. 월가에서 단련된 포커페이스가 마침내 갈라지는 순간이었습니다. 헤이스가 스크린 쪽으로 돌진했어요. 연동 포트에서 태블릿을 뽑아내려는 거였죠. 저는 한 발 앞서 엔터키를 눌렀습니다. 여유롭게요. 마우스 클릭 하나에 전쟁의 판도가 바뀌는 순간이었으니까요. 스크린이 한번 깜빡였습니다. 그리고 헤이스가 교묘하게 숨김 처리해 두었던 탭 하나가 붉은색으로 화면 전체를 덮었어요. 탭 이름은 인다이렉트 서포트, 간접 지원이었습니다. 숨겨져 있던 행들이 하나씩 펼쳐지기 시작했어요. 기지부지 무상 제공, 건설비 분담, 카투사 인건비, 군수 물류 지원, 환경 정화 비용, 항목들이 폭포수처럼 스크롤되며 쏟아져 내렸습니다. 숫자들이 줄줄이 붉은색으로 전멸했어요. 방 안에 12명이 고개를 들어 스크린을 올려다봤습니다. 아무도 입을 열지 못했어요. 스크롤이 멈추자 화면 하단에 합계가 박혔습니다. 19억 달러. 한국이 매년 미군을 위해 묵묵히 지불해온 영수증에 찍히지 않는 돈이었어요. 저는 방안을 천천히 둘러봤습니다. 23억 달러 분담금에 19억 달러 간접 지원, 합치면 42억 달러입니다. 목소리를 높이지 않았어요. 숫자가 충분히 크게 소리치고 있었으니까요. 미군 유지비 52억에서 42억을 빼면 미국의 실질 부담은 10억 달러에 불과합니다. 헤이스의 29억 달러 적자가 10억 달러로 쪼그라드는 순간이었어요. 아니, 쪼그라든 게 아니었습니다. 헤이스의 29억 달러 자체가 처음부터 존재하지 않았던 겁니다. 단순한 계산 실수가 아니었어요. 한국이 내는 19억 달러를 몰라서 누락한 게 아니라 알면서도 회계기준 미달이라는 핑계를 붙여 통째로 숨김 처리해버린 범죄적 조작이었습니다.
숨김 탭의 수정 이력에 헤이스의 아이디가 선명하게 찍혀 있었어요. 3주 전 새벽 2시에 직접 손을 댄 기록이었습니다. 상황실이 술렁였습니다. 재무부 측 보좌관 한 명이 안경을 고쳤으며 스크린을 뚫어지게 들여다봤어요. 국방부 측 참석자가 옆 사람에게 뭔가를 속삭였습니다. 공기가 돌아가고 있었어요. 저는 스크린을 가리키며 한마디를 더 박았습니다. 국장님이 고의로 지워버린 19억 달러 덕분에 지금 이 순간에도 미 제7함대가 화장실 물을 공짜로 내리고 있습니다. 한국 납세자의 돈으로요. 누군가 헛웃음을 흘렸어요. 비웃음이 아니었습니다. 허탈함이었죠. 마커스 손이 시가를 입에서 뗐습니다. 살벌한 눈으로 헤이스를 째려봤어요. 손의 시선은 명확한 메시지를 담고 있었습니다. 네가 완벽하다고 했잖아? 이게 뭐냐? 헤이스의 입에 땀이 맺혔어요. 애플워치 너머로 보이는 손목이 미세하게 떨리고 있었습니다. 그건 회계 기준에 안 맞아서 말이 흘렀어요. 문장이 완성되지 못하고 중간에서 부러졌습니다. 월가의 퀀트 수석이 말더듬이로 전락하는데 엔터키 한 번이면 충분했던 겁니다. 헤이스가 자신의 노트북 화면을 내려다봤어요. 거기엔 자기가 만든 화려한 인포그래픽이 그대로 떠 있었습니다. 29억 달러 적자. 1시간 전까지만 해도 이 숫자는 완벽한 무기였어요. 지금은 자기 주인의 목을 겨누는 부메랑이 되어 있었습니다. 저는 헤이스에게서 시선을 거뒀어요. 더 밟을 필요가 없었습니다. 숫자가 이미 밟아놓았으니까요. 대신 방 안의 나머지 참석자들을 천천히 둘러봤습니다. 재무부, 국방부, 국무부에서 온 사람들의 얼굴에 같은 표정이 떠 있었어요. 충격과 분노의 중간 어딘가였습니다. 충격은 19억 달러라는 숫자 때문이었고 분노는 그 숫자를 자신들의 눈앞에서 감춘 헤이스를 향한 것이었죠. 이 방에 앉은 사람들은 바보가 아니었습니다. 조작된 장부에 자기 이름이 올라가면 어떤 일이 벌어지는지 아는 사람들이었어요. 분위기가 갈라지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끝이 아니었어요. 19억 달러는 시작일 뿐이었습니다. 히긴스가 보내온 패키지에는 더 깊은 층이 있었어요. 제가 아직 열지 않은 파일이 하나 더 남아 있었습니다. 그건 간접 지원 따위와는 차원이 다른 숫자였어요. 펜타곤이 최고 기밀로 분류해 놓은 한국 기지의 진짜 전략적 가치를 달러로 환산한 보고서였습니다. 태블릿 화면 구석에서 그 파일명이 깜빡이고 있었어요. 아직은 때가 아니었습니다. 손이 쓰러지기 전에 이 카드를 꺼내면 안 됐어요. 헤이스의 조작을 까발린 것은 방어전이었습니다. 진짜 공격은 그 다음이었어요. 태블릿을 조용히 코트 안주머니에 넣었습니다. 스크린에는 여전히 19억 달러의 붉은 숫자들이 전멸하고 있었어요. 이 숫자들이 방 안의 공기를 충분히 데워놓을 때까지 저는 기다리기로 했습니다. 코너에 몰린 건 헤이스만이 아니었습니다. 마커스 손의 얼굴이 시뻘겋게 달아올라 있었어요. 자기가 기획한 쇼의 주연 배우가 무대 위에서 대사를 까먹고 서 있는 꼴이었으니까요. 손이 의자에서 벌떡 일어나며 테이블을 한 바퀴 돌았습니다. 그리고 저를 정면으로 마주보며 입을 열었어요. 숫자 장난치지 마, 켈러헨. 19억이 됐든 42억이 됐든 미군이 한국 땅에서 피를 흘리는 건 팩트잖아. 목소리가 방안을 눌렀습니다. 쏘는 논리가 밀리면 감정으로 치고 들어오는 사람이었어요. 안보도 동맹도 피도 쏜에게는 전부 도구였습니다. 다음 달 중간선거에서 보수층을 자극할 카드로 쓸 수 있느냐 없느냐, 그게 쏜의 유일한 기준이었죠. 피라는 단어를 꺼내든 건 이 방에 앉은 군 출신 참석자들의 감정을 건드리려는 계산이었어요. 실제로 국방부 측 참석자 2명이 불편한 표정으로 시선을 내렸습니다. 파이, 그 한 글자는 숫자보다 무거웠어요. 헤이스가 재빨리 기회를 잡았습니다. 땀을 닦으며 간신히 체면을 추스른 뒤 스크린에 새로운 슬라이드를 띄웠어요. 유럽 동맹국들을 보시죠. 독일, 프랑스, 영국, 이 나라들이 훨씬 양심적입니다. 화제를 돌리려는 시도였어요. 자기 엑셀표의 조작이 드러난 마당에 비교 대상을 바꿔서 흐름을 되돌리겠다는 수였죠. 얕았습니다. 하지만 방 안의 몇몇은 고개를 돌려 슬라이드를 봤어요. 유럽이라는 단어에는 묘한 권위가 붙어 있었으니까요. 나토, 대서양 동맹, 자유세계의 보루. 그런 이미지가 자동으로 따라붙는 이름이었습니다. 저는 코트 안주머니에서 접힌 서류 한 묶음을 꺼냈습니다. 어젯밤 사무실에서 준비해 둔 것이었어요. 히긴스의 데이터만으로는 부족할 수 있다는 걸 알고 있었거든요. 숫자를 부수려면 더 큰 숫자가 필요했고 그 숫자는 이미 존재하고 있었습니다. 미 국방부 자체 감사 보고서, 글로벌 방위비, 분담 비율을 국가별로 정리한 공식 문서였어요. 기밀도 아니고 조작도 아니고 펜타곤 감사실이 직접 만든 숫자였습니다.
서류를 테이블 한가운데 내리꽂았어요. 태그! 소리가 방 안에 울렸습니다. 유럽이 양심적이라고 하셨습니까? 저는 태블릿으로 보고서의 핵심 그래프를 메인 스크린에 띄웠어요. 막대 그래프가 나란히 섰습니다. 독일 33%, 나토 평균 28%, 프랑스 25%, 영국 31%, 비루한 숫자들이 화면 왼쪽에 옹기종기 모여 있었어요. 헤이스가 방금 양심적이라고 치켜쓴 나라들의 성적표였습니다. 독일이 33%, 나토 평균이 28%입니다. 헤이스 국장님 말씀대로라면 이 나라들이 모범생이어야겠죠. 저는 잠깐 멈췄어요. 그리고 엔터키를 한 번 더 눌렀습니다. 화면 오른쪽에서 붉은색 막대가 솟아올랐어요. 다른 나라들의 막대를 전부 합쳐도 발끝에 미치지 못하는 거대한 기둥이었습니다. 스크린 상단을 뚫고 올라갈 기세였어요. 그 위에 박힌 숫자 80%. 대한민국. 방 안이 조용해졌습니다. 숨소리마저 멈춘 것 같았어요. 독일의 2배가 넘었습니다. 나토 평균의 3배에 가까웠어요. 헤이스가 양심적이라고 추켜쓴 유럽 모범생들을 전부 합산해도 한국의 저 붉은 막대 앞에서는 난쟁이였습니다. 마커스 손이 그래프를 노려봤어요. 입술이 실룩거렸습니다. 저 그래프 출처가 어디 찌라시냐. 예상했던 공격이었어요. 숫자로 못 이기면 출처를 물어뜯는 겁니다. 정치판에서 가장 흔한 수법이었죠. 저는 테이블 위에 내려놓은 서류를 손가락으로 톡 두드렸습니다. 미 국방부 감사실 공식 감사 결과입니다. 손 전략관님, 손의 입이 닫혔어요. 국방부 감사실이라는 5글자가 출처 공격을 원천 차단해버린 겁니다. 제가 만든 자료도 아니고 한국이 만든 자료도 아니었어요. 미합중국 국방부가 자기 돈으로 자기 감사관을 시켜 만든 숫자였습니다. 이걸 찌라시라고 부르려면 미국 국방부 전체를 찌라시로 격하해야 했어요. 손이 그걸 못할 사람은 아니었지만 이방의 군 출신이 절반인 상황에서는 자살 행위였죠. 에블린 린이 기다렸다는 듯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거기서 끝이 아닙니다. 린의 손이 태블릿 위를 미끄러졌고 스크린 보조 화면에 새로운 데이터가 떴어요. 태평양 조기경보 위성작전 로고였습니다. 미 인도태평양 사령부의 정보 수집 체계도가 화면을 채웠어요. 한반도에서 뻗어나가는 파란색 선들이 태평양 전역을 거미줄처럼 덮고 있었습니다. 린이 도표 중앙을 가리켰어요. 미 인도태평양 사령부 정보 수집의 67%가 한국 기지에 의존하고 있습니다. 오산, 평택, 군산, 이 세 기지가 없으면 태평양의 눈과 귀가 멀어집니다. 67%. 방 안에 군 출신 참석자들이 동시에 등을 고추 세웠어요. 이 숫자가 뭘 의미하는지 민간인보다 훨씬 정확하게 아는 사람들이었으니까요. 린이 한 발 더 나갔습니다. 손 전략관님이 말씀하신 피해 문제로 돌아가죠. 미군이 한국에서 피를 흘린다고 하셨습니다. 그런데 한국 기지가 제공하는 정보 자산 덕분에 태평양 전역에서 미군의 피가 얼마나 덜 흘러왔는지는 계산해 보셨습니까? 손이 감정으로 꺼낸 피라는 카드를 린이 데이터로 뒤집어 버린 거였어요. 피를 줄여주는 게 바로 한국이라는 역설이었습니다. 손의 얼굴이 돌처럼 굳었어요. 블랙우드가 움직였습니다. 지금까지 상석에서 반쯤 감은 눈으로 방관하던 백발의 거구가 턱을 괴고 에블린 린의 브리핑을 들여다보고 있었어요. 고개가 천천히 끄덕여졌습니다. 1번, 2번, 크지 않은 움직임이었지만 이 방에서 가장 높은 서열의 고개가 끄덕이는 건 전혀 다른 무게를 가졌어요. 블랙우드는 전 미 태평양 함대 사령관이었습니다. 태평양의 모든 항로와 기지를 자기 손바닥처럼 아는 사람이었어요. 67%라는 숫자가 허풍인지 팩트인지 이 방에서 가장 정확하게 판단할 수 있는 사람이었죠. 그 사람이 끄덕이고 있었습니다. 저는 블랙우드의 눈을 봤어요. 어젯밤과 달랐습니다. 반쯤 감겨있던 눈이 열리고 있었어요. 아직 입은 열지 않았지만 시선의 온도가 바뀌었습니다. 헤이스가 넋이 나간 채 자신의 노트북 화면을 내려다보고 있었어요. 29억 달러 적자. 1시간 전까지 자기 출세의 발판이었던 숫자가 지금은 자기 무덤의 비석처럼 보였을 겁니다. 80%의 분담률과 67%의 정보 의존도. 이 두 숫자 앞에서 헤이스의 엑셀표는 장난감이 됐어요. 헤이스가 고개를 들지 못했습니다. 스크린을 올려다볼 용기가 없었던 거예요. 저는 방 안을 천천히 둘러봤습니다. 대한민국은 무임승차자가 아닙니다. 목소리를 높이지 않았어요. 이 방에서 가장 조용한 목소리가 가장 멀리 닿는다는 걸 22년 동안 배웠으니까요. 가장 비싼 티켓을 끊고 우리 버스의 엔진까지 공짜로 고쳐주는 나라입니다. 그걸 적자라고 부르는 건 무식한 게 아니라 범죄입니다.
마커스 손의 주먹이 테이블 위에서 부르르 떨렸어요. 하지만 입을 열지 못했습니다. 80%와 67%, 미국 국방부가 만든 숫자와 미 인도태평양 사령부의 작전 로그가 양쪽에서 손을 짓누르고 있었거든요. 하지만 저는 알고 있었습니다. 이것으로는 끝나지 않는다는 걸요. 쏘는 숫자로 지면 감정으로 지면 권력으로 치고 들어오는 사람이었어요. 다음 수가 뭘지 뻔했습니다. 협박이었죠. 태블릿 안주머니에서 아직 열지 않은 파일이 깜빡이고 있었어요. 187억 달러. 히긴스가 목숨 걸고 보내온 펜타곤 최고 기밀이었습니다. 이 카드를 꺼낼 타이밍은 소니 마지막 발악을 시작한 뒤여야 했어요. 먹이가 완전히 지칠 때까지 기다렸다가 동맥에 조용히 꽂아 넣는 겁니다. 22년간 배운 유일한 전투 방식이었습니다. 마커스 소니 의자 등바디를 두 손으로 움켜쥐었습니다. 손가락 관절이 하얗게 변했어요. 논리에서 밀렸고, 숫자에서 밀렸고, 출처에서 밀렸습니다. 남은 건 하나였어요. 소니 입을 열었습니다. 그래봤자 한국은 종속국이야. 목소리가 낮아졌어요. 오히려 고함보다 위험한 톤이었습니다. 미군 철수 카드로 협박하면 알아서 길 거라고. 80%를 내든 90%를 내든 우리가 나가겠다고 하면 무릎 꿇을 나라야. 방 안의 공기가 얼어붙었어요. 소의 말이 틀렸다고 즉각 반박할 수 있는 사람은 이 방에 많지 않았습니다. 미국이라는 이름이 가진 무게가 있었으니까요. 70년간 세계를 지배해온 제국의 자부심, 그 자부심이 만들어낸 착각이 이 방 안에도 공기처럼 차 있었어요. 한국이 돈을 많이 내는 건 인정하겠다. 하지만 결국 을은 을이다. 소의 논리는 그거였습니다. 험악한 논리였지만 이 방에 앉은 절반은 속으로 고개를 끄덕이고 있었을 거예요. 그때 제 보안 단말기에서 소리가 울렸습니다. 보통 알림음이 아니었어요. 최고 등급 시큐리티 경고음, 레드 얼러트였습니다. 날카로운 전자음이 참나무 벽을 때리며 방 안을 찢었어요. 14명의 시선이 동시에 제 단말기로 쏠렸습니다. 저도 놀랐어요. 이 소리는 국가안보 최상위 위협이 감지됐을 때만 울리는 경보였거든요. 화면을 켰습니다. 발신자를 확인하는 순간 심장이 한 박자 멈췄어요. 히긴스였습니다. 그 소심한 후배가 상부의 발언 통제망과 감청망을 정면으로 뚫고 펜타곤 1급 기밀을 백악관 상황실 한가운데로 직통 전송해버린 겁니다. 해고가 아니라 군사법정에 설 수도 있는 행위였어요. 히긴스가 미쳤다는 생각과 히긴스가 대단하다는 생각이 동시에 머리를 때렸습니다. 마커스 소니 경고음의 의미를 알아차렸어요. 정치꾼이었지만 백악관에서 잔뼈가 굵은 사람이었으니까요. 레드 얼러트가 울린다는 건 최고 기밀급 정보가 이 방 안으로 들어왔다는 뜻이었습니다. 소의 얼굴에서 혈기가 빠져나갔어요. 뭐야 그건. 당장 꺼. 저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패스워드를 입력했어요. 생체 인식과 이중 암호가 풀리는데 3초가 걸렸습니다. 그 3초 동안 소니 달려들 수도 있었지만 이 방에 앉은 12명의 시선이 손을 잡아두고 있었어요. 모두가 보고 있는 앞에서 물리력을 행사하면 손 자신이 끝장이라는 걸 손도 알고 있었습니다. 메인 스크린이 암전됐습니다. 이 초간 완전한 어둠이었어요. 그리고 화면 중앙에 붉은색 도장이 선명하게 박혔습니다. 탑 시크릿, 펜타곤 최고 기밀 마크였어요. 방 안의 공기가 바뀌었습니다. 아까까지의 논쟁이나 감정 싸움과는 차원이 달랐어요. 이 도장이 찍힌 문서가 이 방에 뜬다는 건 누군가의 경력이 끝났거나 끝날 거라는 뜻이었으니까요. 소니 의자를 박차고 일어났습니다. 너 미쳤어, 켈러헨. 그건 1급 기밀이야. 스크린 당장 꺼. 거구가 스크린 쪽으로 돌진했어요. 제 팔을 잡아채며 연동 포트에서 태블릿을 뽑아내려 했습니다. 저는 손의 팔을 쳐냈어요. 22년간 CIA 현장에서 단련된 손이었습니다. 책상 위에 서류를 정리하던 손이 아니라 어둠 속에서 정보를 빼내고 추적을 따돌리던 손이었어요. 손의 두꺼운 손가락이 허공을 잡았습니다. 저는 흔들림 없이 스크린을 향해 섰어요. 문서가 열렸습니다. 첫 페이지 상단에 펜타곤 전략 시뮬레이션이라는 표제가 박혀 있었어요. 읽기 시작했습니다. 시나리오 1. 주한미군 철수 시 대만 유사사태 대응 시뮬레이션. 목소리를 높이지 않았어요. 이 문서는 소리를 지를 필요가 없었습니다. 글자 하나하나가 이미 비명이었으니까요. 오산 공군기지 부재 시 전략 폭격기의 대만. 해협 도달 시간이 현행 4시간에서 17시간으로 지연됩니다. 방 안이 얼어붙었어요. 17시간. 군 출신 참석자들의 표정이 일그러졌습니다. 전쟁에서 13시간의 공백은 도달 지연이 아니라 괴멸이었거든요.
그 사이에 대만 해협은 잿더미가 됩니다. 그걸 모를 사람은 이 방에 없었어요. 문서에 스크롤이 내려갔습니다. 시나리오 3. 한국 기지 없이 태평양 방어선을 유지하려면 괌과 하와이에 대체 시설을 건설해야 한다는 분석이 이어졌어요. 건설 기간 최소 8년. 그 8년 동안 태평양의 서쪽 절반은 사실상 무방비 상태가 됩니다. 중국이 그 8년을 가만히 앉아서 기다려줄 거라고 믿는 사람이 이 방에 있었을까요? 스크롤이 계속 내려갔어요. 그리고 마침내 멈췄습니다. 화면 중앙에 숫자가 하나 박혀 있었어요. 붉은색 볼드체로 강조된 그 숫자를 보는 순간 방 안에 누군가가 의자 팔걸이를 움켜쥐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한국 기지 대체 비용 연간 187억 달러. 숨을 헐떡이는 소리가 들렸어요. 헤이스였습니다. 자기 엑셀표에 29억 달러 적자로 한국을 도축하려던 사람이 187억 달러라는 숫자 앞에서 다리가 풀려 의자에 주저앉았어요. 29억을 아끼려다 187억을 날리게 되는 겁니다. 동전 하나 줍겠다고 고개를 숙였다가 지갑을 통째로 떨어뜨리는 꼴이었어요. 헤이스의 입이 벌어졌다 닫혔다를 반복했습니다. 소리가 나오지 않았어요. 월가에서 수천억 달러를 굴리던 퀀트 수석이 187억이라는 숫자의 언어 능력을 상실한 거였습니다. 방 안의 나머지 12명도 다르지 않았어요. 재무부 보좌관이 안경을 벗고 눈을 비볐습니다. 국방부 측 참석자 2명이 동시에 등을 의자에 기대며 천장을 올려다봤어요. 숫자가 너무 컸습니다. 29억의 적자라면 행정적으로 조정할 수 있는 범위였어요. 하지만 187억은 차원이 달랐습니다. 미국 국방 예산의 상당 부분을 갈아 넣어야 하는 금액이었어요. 한국을 잘라내면 돈을 아낄 수 있다는 헤이스의 논리가 한국을 잘라내면 파산한다는 역설로 뒤집힌 겁니다. 10초간 아무도 입을 열지 못했어요. 참나무 벽에 둘러싸인 밀실 안에서 187억이라는 숫자만이 붉은 빛으로 숨을 쉬고 있었습니다. 저는 천천히 방 안을 둘러봤어요. 그리고 입을 열었습니다. 대통령께 가서 똑똑히 전하십시오. 마커스 손을 봤어요. 손의 눈이 충혈되어 있었습니다. 10억 달러 삥땅 치려다 187억 달러짜리 파산 선고를 받게 될 거라고요. 손이 이를 악물었어요. 목에 핏줄이 붉어졌습니다. 하지만 반박하지 못했어요. 펜타곤의 탑 시크릿 도장이 찍힌 시뮬레이션 결과를 부정하려면 펜타곤 자체를 부정해야 했으니까요. 미 국방부가 자기 돈으로 자기 분석관을 시켜 자기 기밀 등급을 매겨 만든 문서였습니다. 출처를 물어뜯을 이빨이 남아있지 않았어요. 에블린 린이 팔짱을 끼고 스크린을 올려다봤습니다. 표정에 감정이 없었어요. 린은 한국에 대한 개인적 애정이 없는 사람이었습니다. 체스판 위의 말을 감정으로 평가하지 않는 것처럼 린에게 한국은 태평양 전략의 핵심 자산이지 동정의 대상이 아니었어요. 하지만 그렇기 때문에 더 냉정한 결론을 내릴 수 있었습니다. 린이 스크린의 숫자를 가리키며 입을 열었어요. 오산 기지가 없으면 대만 해협은 17시간 안에 잿더미가 됩니다. 그 피를 누가 마실 겁니까? 시선이 손에게 꽂혔어요. 손이 1시간 전에 꺼낸 피라는 카드가 다시 한번 부메랑이 되어 돌아온 거였습니다. 한국을 자르면 미국의 피가 더 많이 흐른다. 손이 세운 논리의 토대가 완전히 무너졌어요. 손은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블랙베리를 주머니에 넣었다 뺐다 하며 시선을 바닥에 고정했어요. 처음으로 손의 거구가 작아 보였습니다. 블랙우드가 상석에서 미동도 하지 않은 채 스크린을 응시하고 있었어요. 백발 아래 감추어진 눈동자가 187억이라는 숫자를 읽고 또 읽고 있었습니다. 아직 입을 열지 않았어요. 하지만 어젯밤의 블랙우드와는 달랐습니다. 반쯤 감긴 눈이 아니었어요. 완전히 열린 눈이었습니다. 태평양의 파도를 갈라온 제독의 눈이 돌아오고 있었어요. 저는 그 시선의 변화를 놓치지 않았습니다. 블랙우드가 움직이면 이 방의 판이 뒤집힙니다. 문제는 언제 움직이느냐였어요. 187억 달러의 충격이 가라앉지 않았습니다. 10초가 지나고 20초가 지나도 아무도 입을 열지 못했어요. 참나무 벽에 둘러싸인 밀실 안에서 붉은 숫자만이 스크린 위에서 맥박처럼 전멸하고 있었습니다. 에스프레소가 식어가는 냄새와 땀 냄새가 뒤섞였어요. 저는 이 침묵이 제 편이라는 걸 알고 있었습니다. 숫자가 충분히 무거우면 침묵이 가장 강력한 연설이 되니까요. 그 침묵을 깬 건 마커스 손이었습니다. 예상했어요. 손은 침묵을 견디지 못하는 사람이었거든요. 침묵은 통제력의 부재를 의미했고 통제력을 잃는 것은 손에게 죽음과 같았습니다. 손이 의자를 박차고 일어났어요. 테이블 위에 커피잔을 집어들었습니다. 그리고 던졌어요. 커피잔이 참나무 테이블 위에서 산산조각 났습니다.
갈색 액체가 서류 위로 튀었어요. 누군가 의자를 뒤로 빼며 몸을 피했습니다. 소니 테이블을 돌아 제 쪽으로 돌진했어요. 거구의 그림자가 제 위로 덮쳤습니다. 손의 손이 제 옷깃을 움켜쥐었어요. 셔츠 단추가 하나 뜯겨나가며 바닥에 굴렀습니다. 손의 입이 제 귀에 바짝 붙었어요. 속삭임이었습니다. 방 안에 다른 사람들에게 들리지 않을 만큼 낮은 목소리였어요. 하지만 그 낮은 목소리가 고함보다 더 날카로웠습니다. 자네 딸 스탠퍼드 학비 말이야. 켈러헨, 연간 8만 달러지. 퇴직연금도 아깝지 않나. 심장이 쿵 내려앉았어요. 딸의 이름이 이 밀실에서 나올 줄은 예상하지 못했습니다. 소니 계속 속삭였어요. 기밀 유출 반역죄로 엮어버리면 평생 감방이다. 자네 딸이 졸업장 받기 전에 면회실에서 아버지를 만나게 될 거야. 제 옷깃을 쥔 손의 손에서 천이 느껴졌어요. 뜨거웠습니다. 분노가 아니라 공포의 열기였을 겁니다. 손도 두려웠던 거예요. 187억 달러가 이 방을 나가는 순간 자기 경력이 끝장이라는 걸 알고 있었으니까요. 저는 손의 눈을 정면으로 봤습니다. 22년간 CIA 현장에서 살아남은 사람은 협박의 무게를 재는 법을 압니다. 손의 협박은 진짜였어요. 실행할 능력도 있었습니다. 백악관 수석 전략관이라는 자리는 그 정도의 칼을 휘두를 수 있는 위치였거든요. 딸의 얼굴이 스쳤습니다. 캠퍼스를 걷는 모습. 지난 크리스마스에 보내온 사진. 가슴이 조여왔어요. 잠깐이었습니다. 이 초도 안 되는 동요였지만 손은 그걸 놓치지 않았어요. 손의 입꼬리가 올라갔습니다. 먹잇감의 약점을 잡았다는 포식자의 미소였어요. 저는 손의 손을 거칠게 쳐냈습니다. 옷깃에서 손의 손가락이 풀렸어요. 한 발 뒤로 물러선 뒤 코트 안주머니에서 봉투 하나를 꺼냈습니다. 흰 봉투였어요. 아무 장식도 없는 표준 규격 봉투. 안에는 종이 한 장이 들어 있었습니다. 저는 그 봉투를 테이블 위에 내려놓았어요. 손 앞이 아니라 테이블 한가운데였습니다. 방 안의 모든 시선이 볼 수 있는 위치였어요. 그게 뭔데? 손이 물었습니다. 사직서입니다. 방 안이 조용해졌어요. 손의 미소가 얼어붙었습니다. 제목은 잘라도 좋습니다. 저는 손이 아니라 방 안전체를 향해 말했어요. 연금도 가져가십시오. 딸 학비도 신경 쓰지 않겠습니다. 하지만 한 박자 멈췄어요. 스크린에 187억 달러를 가리켰습니다. 이 숫자는 교차 검증이 끝난 팩트입니다. 제가 만든 게 아니라 펜타곤이 만든 숫자예요. 저를 잘라도 이 숫자는 사라지지 않습니다. 손의 협박이 겨냥한 건 저였어요. 제 연금, 제 딸, 제 자유, 전부 제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187억 달러는 제 것이 아니었어요. 펜타곤의 숫자였고, 미합 중국의 숫자였고, 이 방에 앉은 14명 전원의 숫자였습니다. 저를 제거해도 숫자는 남아요. 손이 칼을 겨눈 대상이 잘못됐다는 걸 방 안에 모두가 알아차렸습니다. 손의 얼굴이 시뻘겋게 달아올랐어요. 코트 안주머니에서 한 가지를 더 꺼냈습니다. 낡은 편지 봉투였어요. 가장자리가 누렇게 바랜 종이 아버지의 참전 편지였습니다. 장진호의 얼음 속에서 어머니에게 보낸 도착하지 못한 편지였어요. 펜으로 눌러 쓴 글씨가 반세기가 넘도록 남아 있었습니다. 편지를 테이블 위에 올려놓았어요. 사직서 옆에요. 사직서와 참전 편지. 제 미래와 아버지의 과거가 나란히 놓였습니다. 저도 과거엔 오만했습니다. 목소리가 흔들리지 않도록 이를 악물었어요. 한국을 짐이라고 생각했어요. 아버지가 피 흘려 지킨 나라를 미국이 적선해준 짐덩어리로 여겨왔습니다. 방 안이 조용했어요. 하지만 데이터 앞에서는, 피 묻은 역사 앞에서는 오만할 자격이 누구에게도 없습니다. 저에게도 당신에게도요. 손의 눈을 정면으로 봤어요. 손의 눈빛이 흔들렸습니다. 처음 보는 흔들림이었어요. 분노가 아니라 당혹이었습니다. 자기 무기가 통하지 않는 상대를 만난 짐승의 눈이었어요. 헤이스가 움직였습니다. 미친 듯이 스마트폰을 꺼내 어딘가에 전화를 걸기 시작했어요. IT 부서입니까? 상황실 메인 서버 당장 셧다운 시키세요. 지금 당장이요? 목소리가 갈라져 있었어요. 비명에 가까웠습니다. 스크린에 187억 달러를 이 방 안에서 지워버리겠다는 마지막 발악이었어요. 논리로 안 되면 물리적으로 증거를 없애겠다는 거였죠. 헤이스의 손이 부들부들 떨렸습니다. 전화기를 잡고 있는 손가락이 하얗게 질려 있었어요. 그 순간 의자 하나가 뒤로 밀리는 소리가 났습니다. 에블린 린이었어요. 린이 자리에서 일어나 스크린 콘솔 앞으로 걸어갔습니다. 말없이 콘솔 앞에 섰어요. 팔짱을 꼈습니다. IT 부서에서 원격으로 서버를 셧다운하려면 상황실 콘솔을 경유해야 했어요. 린이 그 앞을 막아선 겁니다. 물리적으로요?
헤이스가 전화기를 든 채 린을 봤어요. 리키시오 린 보좌관. 린은 미동도 하지 않았습니다. 이 스크린은 백악관 상황실의 공식 브리핑 장비입니다. 정당한 브리핑 중에 일개 국장이 서버를 내릴 권한은 없어요. 차분한 목소리였어요. 하지만 그 차분함 뒤에 강철이 있었습니다. 전 국방부 워게임센터 수석의 강철이었어요. 그리고 놀라운 일이 벌어졌습니다. 재무부 측 보좌관 한 명이 자리에서 일어났어요. 말없이 린의 옆으로 걸어가 콘솔 앞에 나란히 섰습니다. 뒤이어 국방부 측 보좌관이 한 명 더 일어났어요. 같은 자리, 같은 자세, 콘솔 앞에 3명이 벽을 만들었습니다. 항명이었어요. 백악관 예산관리국장의 명령을 정면으로 거부하는 경력을 걸어야 하는 행위였습니다. 하지만 3사람의 등 뒤에는 187억 달러가 붉은빛으로 빛나고 있었어요. 저 숫자가 사라지면 안 된다는 판단을 3사람이 독립적으로 내린 거였습니다. 마커스 손이 씩씩대며 방안을 노려봤어요. 주먹이 부르르 떨렸습니다. 권총이라도 뽑을 기세였어요. 하지만 손의 시선이 방안을 한 바퀴 돌았을 때 손이 본 건 저기가 아니라 고립이었습니다. 1시간 전만 해도 이 방의 주인이었던 사람이 지금은 자기 편을 찾지 못하고 서성이고 있었어요. 헤이스의 엑셀표는 산산조각이 났고 협박은 사직서에 부러졌고 서버 셧다운은 6탄 방어에 막혔습니다. 논리에서 졌고 힘에서 졌고 명분에서 졌어요. 손에게 남은 건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저는 테이블 위의 사직서와 아버지의 편지를 다시 내려다봤어요. 날 감옥에 보낼 시간에 저 스크린의 숫자를 반박할 단 하나의 로그 기록이라도 찾아오시지. 손을 향한 마지막 말이었습니다. 손이 저를 노려봤어요. 하지만 입을 열지 못했습니다. 반박할 로그가 없다는 걸 손도 알고 있었으니까요. 187억 달러는 펜타곤의 숫자였습니다. 미합 중국 국방부가 자기 기밀 등급을 매겨 만든 분석 결과를 부정하려면 펜타곤보다 더 큰 권위가 필요했어요. 이 방에 그런 권위를 가진 사람은 단 한 명이었습니다. 상석에 앉은 백발의 거구, 국가안보보좌관 데이비드 블랙우드였어요. 블랙우드는 여전히 입을 열지 않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팔짱을 풀었어요. 2 손이 테이블 위에 놓여 있었습니다. 그 손이 어디로 향하느냐에 따라 이 방의 운명이 결정될 거였어요. 블랙우드의 손이 테이블 위에 놓여 있었습니다. 주름진 손등 위로 핏줄이 굵게 솟아 있었어요. 태평양의 함교에서 쌍안경을 쥐던 손이었습니다. 사성 장군의 별을 달고 항공모함 위에서 작전 명령을 내리던 손이었어요. 그 손이 지금 참나무 테이블 위에서 미세하게 떨리고 있었습니다. 방 안에 14명 전원이 그 손을 보고 있었어요. 블랙우드가 어느 쪽으로 서느냐, 그것만이 남은 문제였습니다. 마커스 손이 먼저 움직였어요. 벼랑 끝에 몰린 짐승의 본능이었습니다. 손이 벽면의 비상 인터폰을 향해 걸어갔어요. 비밀 경호국 무장 요원을 부르겠다는 거였습니다. 이 방에서 논리로 안 되고 협박으로 안 되고 서버 셧다운으로 안 됐으니 마지막 남은 카드는 물리력이었어요. 무장 요원을 불러 저와 에블린 린을 끌어내고 스크린을 강제로 차단하고 이 밤에 벌어진 모든 일을 없었던 것으로 만들겠다는 계산이었습니다. 손의 두꺼운 손이 인터폰을 집어들었어요. 수화기가 손의 손에서 장난감처럼 작아 보였습니다. 그때 상석에서 소리가 났어요. 의자가 밀리는 소리였습니다. 나무 다리가 대리석 바닥 위에서 긁히며 낮은 비명을 질렀어요. 블랙우드가 일어나고 있었습니다. 천천히요. 62세의 거구가 상체를 일으키는데 3초가 걸렸어요. 하지만 그 3초가 이 방에서는 영겁처럼 느껴졌습니다. 백발의 노인이 완전히 일어섰을 때 방 안의 공기가 바뀌었어요. 군인의 각이 살아 있었습니다. 제복을 벗은 지 3년이 넘었지만 등줄기의 곧은 선은 사성 장군 시절 그대로였어요. 블랙우드가 인터폰을 쥐고 있는 손을 향해 걸어갔습니다. 느릿느릿한 걸음이었어요. 하지만 한 발 한 발에 무게가 실려 있었습니다. 함교 위를 걷던 제독의 걸음이었어요. 손이 인터폰 버튼에 손가락을 올렸습니다. 누르기 직전이었어요. 블랙우드가 손의 앞에 섰습니다. 그리고 인터폰 선을 잡았어요. 잡은 게 아니었습니다. 확 뽑아버렸어요. 플러그가 벽면에서 빠지며 짤막한 전자음이 울렸습니다. 인터폰이 죽었어요. 손의 손에 수화기만 덩그러니 남았습니다. 손이 블랙우드를 올려다봤어요. 벙찐 표정이었습니다. 이 방에서 자기보다 서열이 높은 사람은 블랙우드뿐이었어요. 그 블랙우드가 방금 손의 마지막 카드를 물리적으로 끊어버린 거였습니다. 블랙우드가 손에게서 시선을 거뒀어요. 천천히 테이블로 돌아갔습니다. 그리고 헤이스가 만든 29억 달러 적자 보고서를 집어들었어요. 붉은색 폴더에 담긴 서류였습니다.
어젯밤 소니 제 앞에 집어던졌던 바로 그 문서였어요. 방 안의 모든 시선이 블랙우드의 손으로 집중됐습니다. 블랙우드가 보고서를 들어 올렸어요. 눈높이까지 올렸습니다. 한 장 한 장 넘기며 훑어봤어요. 표정이 없었습니다. 읽는 건지 확인하는 건지 알 수 없었어요. 마지막 페이지를 넘겼습니다. 그리고 양손으로 보고서를 잡았어요. 트라이! 종이가 찢어지는 소리가 밀실을 가득 채웠습니다. 블랙우드가 보고서를 한가운데서 두 동강 냈어요. 다시 한번, 네, 조각이 됐습니다. 다시 한번 종이 조각들이 허공에 날렸어요. 하얀 파편이 참나무 테이블 위에, 가죽 의자 위에, 깨진 커피잔 옆에 눈처럼 흩어졌습니다. 29억 달러 적자, 한국 무임승차 증명보고서. 그 문서가 종이 조각이 되어 밀실 바닥에 쌓였어요. 마커스 손의 입이 벌어졌습니다. 보좌관님, 무슨 짓입니까? 목소리가 갈라졌어요. 고함이 아니라 비명에 가까웠습니다. 자기가 만든 대본이, 자기가 설계한 쇼가 자기 윗사람의 손에서 찢겨나가는 광경을 보고 있었으니까요. 블랙우드가 대답하지 않았어요. 대신 테이블 반대편으로 걸어갔습니다. 제가 올린 보고서가 있는 쪽이었어요. 187억 달러의 진실이 담긴 문서. 히긴스가 목숨 걸고 보내온 펜타곤 기밀과 국방부 감사 자료가 합쳐진 보고서였습니다. 블랙우드가 그 보고서를 집어들었어요. 그리고 테이블 한가운데에 탁 내려놓았습니다. 소리가 참나무를 울렸어요. 찢어진 종이 조각 위에 새 보고서가 군림하듯 놓였습니다. 블랙우드가 마커스 손을 향해 몸을 돌렸어요. 처음으로 입을 열었습니다. 대통령의 눈과 귀를 가리는 내 놈이야말로 진짜 반역자다. 목소리가 낮았어요. 고함이 아니었습니다. 하지만 그 낮은 목소리가 상황실 전체를 짓눌렀어요. 사성 장군의 사자후였습니다. 태평양 함대를 지휘하던 제독이 갑판 위에서 내리는 명령의 톤이었어요. 조용하지만 절대적인 권위가 실린 목소리였습니다. 마커스 손의 거구가 한 발 뒤로 물러났어요. 인터폰 수화기가 손의 손에서 미끄러져 바닥에 떨어졌습니다. 딸깍! 플라스틱이 대리석 위에서 구르는 소리가 유일한 반응이었어요. 블랙우드가 안주머니에서 만년필을 꺼냈습니다. 검은 레커에 금색 립이 박힌 만년필이었어요. 사성 장군 진급 때 해군 참모총장에게 받은 것이라고 들은 적이 있었습니다. 블랙우드가 테이블 위에 보고서를 펼쳤어요. 첫 장, 서명란이 비어 있었습니다. 만년필 뚜껑을 열었어요. 금색 립이 조명 아래에서 번쩍였습니다. 블랙우드가 허리를 숙이고 서명란에 펜을 대었어요. 로버트 블랙우드. 굵직한 필체가 하얀 종이 위에 새겨졌습니다. 획 하나하나에 힘이 실려 있었어요. 태평양을 누빈 제독의 이름이 진실의 보고서 첫 장에 가장 먼저 박혔습니다. 헤이스가 의자에서 벌떡 일어났어요. 오줌을 지릴 듯한 표정이었습니다. 자기 엑셀 노트북을 황급히 덮어버리며 양옆을 살폈어요. 탈출구를 찾는 눈이었습니다. 하지만 방탄철문은 닫혀 있었어요. 이 밀실에서 도망칠 곳은 없었습니다. 마커스 손이 마지막 발악을 했어요. 대통령이 널 자를 거다, 블랙우드. 목소리가 찢어졌습니다. 손에게 남은 마지막 무기는 대통령이라는 이름뿐이었어요. 하지만 그 이름도 지금은 힘을 잃고 있었습니다. 벽면 스크린에서 입만 벙긋거리는 대통령의 유령 같은 영상이 여전히 반복 재생되고 있었거든요. 피만 빠는 적자동맹. 그 만건을 내뱉은 대통령의 이름에 얼마나 남은 권위가 있었겠습니까? 블랙우드가 전혀 흔들리지 않았어요. 만년필을 내려놓지 않은 채 손을 정면으로 봤습니다. 책임은 바다를 누볐던 내가 진다. 한마디였어요. 짧았습니다. 하지만 그 한마디에 실린 무게는 이 방에서 오간 모든 말을 합친 것보다 무거웠어요. 블랙우드는 퇴임을 코앞에 둔 사람이었습니다. 잃을 게 있었어요. 연금도 명예도 편안한 노후도요. 그 모든 걸 걸겠다는 선언이었습니다. 사성 장군 시절의 살기가 블랙우드의 눈동자에서 번쩍였어요. 소니 그 눈빛을 받아내지 못했습니다. 거구의 어깨가 처졌어요. 처음 보는 광경이었습니다. 마커스 손이라는 사람의 어깨가 내려가는 걸 저는 단 한 번도 본 적이 없었거든요. 블랙우드가 만년필 뚜껑을 닫았습니다. 그리고 방 안을 천천히 둘러봤어요. 13개의 얼굴이 블랙우드를 올려다보고 있었습니다. 오늘부로 동맹평가의 기준이 바뀝니다. 블랙우드의 목소리가 상황실에 울렸어요. 분담금이 얼마냐가 아니라 대체할 수 있느냐 없느냐. 그게 새로운 기준이요. 대체 불가성. 블랙우드가 선언한 새로운 룰이었습니다. 29억 달러의 적자 프레임이 아니라 187억 달러의 대체 불가성이 동맹의 가치를 결정한다는 선언이었어요. 70년간 백악관이 한국을 바라보던 렌즈가 이 순간 깨졌습니다.
일방적인 안보 수혜국이라는 오만한 프레임이 산산조각 났어요. 그 자리에 미국을 지키는 가장 거대한 방패라는 새로운 프레임이 세워졌습니다. 마커스 손이 아무 말도 하지 못했어요. 서류 가방을 집어들었습니다. 블랙베리를 주머니에 쑤셔 넣었어요. 테이블 위에 흩어진 종이 조각들 사이를 걸어 문 쪽으로 향했습니다. 등이 굽어 있었어요. 1시간 전만 해도 이 방의 주인이었던 남자의 뒷모습이었습니다. 시가를 꼬나물고 어깨를 펴고 서명을 강요하던 거구가 지금은 서류 가방 하나를 겨우 들고 쫓겨나듯 걸어가고 있었어요. 방탄 철문이 열렸습니다. 손이 빠져나갔어요. 철문이 다시 닫혔습니다. 콩! 그 소리가 마커스 손이라는 이름에 찍힌 마침표였어요. 아무도 손을 부르지 않았습니다. 아무도 손을 만류하지 않았어요. 방 안의 공기가 한결 가벼워졌습니다. 저는 아버지의 편지를 테이블에서 집어들었어요. 종이 조각들 사이에 놓여있던 누런 봉투, 장진호의 얼음 속에서 쓰인 글씨가 희미하게 비쳤습니다. 블랙우드가 상석으로 돌아가며 저를 봤어요. 늙은 사자의 눈이 아니었습니다. 제독의 눈이었어요. 올리시우! 블랙우드가 말했습니다. 서명된 보고서를 가리키며요. 이 보고서는 대한민국이 아니라 무지몽매했던 우리 자신을 구원할 마지막 동아줄이오. 저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말이 나오지 않았습니다. 스크린에서 대통령의 입이 여전히 소리 없이 벙긋거리고 있었어요. 피만 빠는 적자 동맹. 그 만건이 이제 부메랑이 되어 돌아갈 차례였습니다. 블랙우드의 서명이 마르기도 전에 의자가 밀리는 소리가 났습니다. 에블린 린이었어요. 콘솔 앞을 지키고 서 있던 린이 스크린 쪽에서 돌아서더니 테이블로 걸어왔습니다. 망설임이 없었어요. 한 발 한 발이 정확했습니다. 워게임 센터에서 수백 번의 시뮬레이션을 돌리며 최적의 타이밍을 계산하던 사람의 걸음이었어요. 린이 보고서 앞에 섰습니다. 블랙우드의 만년필을 집어들었어요. 뚜껑을 열고 서명란 두 번째 줄에 이름을 새겼습니다. 에블린 린. 획이 가늘고 단정했어요. 감정이 실리지 않은 글씨였습니다. 린에게 이 서명은 한국을 위한 행위가 아니었어요. 태평양 체스판의 퀸을 지키기 위한 전략적 판단이었습니다. 그래서 오히려 더 무거웠어요. 감정이 아닌 논리로 내린 결론이니까요. 린이 만년필을 테이블 위에 내려놓았습니다. 뚜껑을 열어둔 채로요? 의도적이었어요. 다음 사람이 쓰라는 뜻이었습니다. 3초간 정적이 흘렀어요. 그리고 국방부 측 보좌관이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아까 콘솔 앞에서 링과 나란히 섰던 사람이었어요. 묵묵히 걸어와 만년필을 집어 들었습니다. 서명했어요. 내려놓았습니다. 뒤이어 재무부 측 보좌관이 일어났어요. 같은 동작이었습니다. 걸어오고 서명하고 내려놓고 네 번째, 다섯 번째. 의자가 밀리는 소리가 연쇄적으로 울렸어요. 도미노였습니다. 하나가 쓰러지니 다음이 쓰러지고 그 다음이 쓰러졌어요. 아무도 말하지 않았습니다. 발소리와 펜이 종이를 긁는 소리만이 밀실을 채웠어요. 저는 테이블 옆에 서서 그 광경을 지켜봤습니다. CIA 측 보좌관이 서명하고 국무부 참석자가 뒤를 이었어요. 한 명, 두 명, 서명란이 이름으로 채워져 갔습니다. 얼굴들이 달랐어요. 1시간 전만 해도 시선을 피하던 사람들이었습니다. 헤이스의 인포그래픽에 고개를 끄덕이고 손의 고함에 어깨를 움츠리던 사람들이었어요. 그 사람들이 지금 줄을 서서 자기 이름을 걸고 있었습니다. 187억 달러의 무게가 그들의 등을 밀어준 거였어요. 두려움보다 숫자가 컸습니다. 손의 보복보다 진실이 무거웠어요. 그리고 마지막 한 사람이 남았습니다. 줄리안 헤이스. 예산관리국장은 의자에 붙은 채 미동도 하지 않고 있었어요. 노트북을 덮은 손이 테이블 위에서 떨리고 있었습니다. 이마에 땀이 턱을 타고 맞춤 정장깃에 떨어졌어요. 헤이스의 눈이 방 안을 훑었습니다. 도움을 청할 곳을 찾는 눈이었어요. 마커스 손은 이미 떠났습니다. 이 방에 헤이스의 편은 아무도 남아있지 않았어요. 블랙우드가 상석에서 헤이스를 내려다보고 있었습니다. 말하지 않았어요. 시선만으로 충분했습니다. 서명하든가, 이 방에서 쏜처럼 나가든가, 두 개의 선택지만이 헤이스 앞에 놓여 있었어요. 헤이스가 의자에서 일어났습니다. 다리가 휘청거렸어요. 테이블 모서리를 잡고 겨우 중심을 세웠습니다. 월가에서 수천억 달러를 굴리던 퀀트 수석이 자기 다리를 가누지 못하고 있었어요. 보고서 앞에 섰습니다. 만년필을 집어들었어요. 손가락이 심하게 떨렸습니다. 닙이 종이 위에서 미끄러졌어요. 한 글자를 쓰는데 보통 사람의 3배는 걸렸을 겁니다. 줄리안 헤이스. 삐뚤빼뚤한 글씨가 서명란 마지막 줄에 새겨졌어요. 만년필을 내려놓는 순간 헤이스가 중얼거렸습니다. 수치는 정확하니까요. 변명이었어요. 자기가 조작한 29억 달러는 아니고
켈러헨이 들이민 187억 달러가 정확하다는 뜻이었습니다. 살기 위한 굴욕적인 항복이었어요. 누구도 헤이스의 변명에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대답해줄 가치가 없었으니까요. 총 14명, 블랙우드부터 헤이스까지 백악관 안보 수뇌부 전원의 이름이 보고서에 박혔습니다. 저는 마지막으로 서명란을 확인했어요. 빈칸이 하나도 남아있지 않았습니다. 보고서를 덮었어요. 이 문서가 대통령 집무실에 올라가는 순간 대통령은 두 가지 중 하나를 선택해야 했습니다. 14명의 수뇌부가 연명으로 서명한 진실을 받아들이든가 14명을 전원 해임하고 자기 만건을 끝까지 밀고 나가든가 후자를 선택하면 탄핵이었어요. 안보 수뇌부 전원을 날려버린 대통령이 살아남을 수 있는 정치 지형은 지구상에 존재하지 않았습니다. 전송 버튼을 눌렀습니다. 보고서가 암호화되어 대통령 집무실 직통 채널로 올라갔어요. 화면에 전송 완료 표시가 떴습니다. 돌이킬 수 없었어요. 블랙우드가 상석에서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한번 무겁게요. 그것이 제독의 승인이었습니다. 저는 스마트폰을 꺼냈어요. 보안 메신저를 열었습니다. 수신자는 히긴스였어요. 지하 벙커에서 밤새 데이터를 빼내고 방화벽을 뚫은 후배에게 두 글자를 보냈습니다. 작전 성공. 전송을 누르는 순간 히긴스가 다음으로 해야 할 일을 떠올렸어요. 아니, 히긴스는 이미 알고 있었을 겁니다. 저와 히긴스는 22년간 같은 판에서 뛴 사람들이었으니까요. 정보판에서 진실이 밀실에 갇히면 죽습니다. 진실이 살아남는 유일한 방법은 밀실 밖으로 나가는 거였어요. 히긴스가 실행했습니다. 187억 달러의 진실이 밀실을 뚫고 나갔어요. 워싱턴 포스트, 뉴욕타임스, CNN, 새벽 뉴스 데스크에 동시다발적으로 전송됐습니다. 해가 뜨자 워싱턴이 뒤집혔어요. 아침 뉴스마다 187억 달러라는 숫자가 헤드라인을 장식했습니다. 대통령의 피만 빠는 적자동맹 발언과 나란히 놓인 그 숫자는 폭탄이었어요. 야당이 먼저 물었습니다. 이 숫자가 사실이냐고요? 사실이었습니다. 펜타곤이 만든 숫자였으니까요. 여당은 대답하지 못했어요. 대답할 수 없었습니다. 언론은 이 사건을 얼라이언스 게이트라고 명명했어요. 70년 동맹을 위조 장부로 도축하려 한 스캔들이라는 뜻이었습니다. 국정조사 청문회가 열렸어요. 의회 상원 군사위원회 대회의실이었습니다. 전국 생중계 카메라가 증인석을 비추고 있었어요. 마커스 손이 증인석에 앉았습니다. 그 거구가 작아 보였어요. 셔츠 소매를 걷어붙이지 않았습니다. 양손이 테이블 위에 가지런히 놓여 있었어요. 블랙베리는 보이지 않았습니다. 의원들의 질문이 쏟아졌어요. 대통령의 만건을 누가 기획했느냐? 한국 무임승차 보고서의 작성을 누가 지시했느냐? 소니 입을 열 때마다 변명이 흘러나왔지만 카메라 앞에서 변명은 자백과 같았어요. 헤이스도 같은 자리에 앉았습니다. 애플워치 에르메스 에디션은 손목에 없었어요. 29억 달러 적자의 산출 근거를 대라는 질문에 헤이스는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간접 지원 탭을 왜 숨겼느냐는 질문에 입술만 달싹거렸어요. 파면이었습니다. 둘 다요? 전국이 지켜보는 카메라 앞에서 개망신을 당하고 자리에서 쫓겨났어요. 며칠 뒤였습니다. 백악관 브리핑룸에 긴급 기자회견이 소집됐어요. 저는 텔레비전으로 지켜봤습니다. 사무실 창밖으로 워싱턴의 오후 햇살이 비치고 있었어요. 브리핑룸 단상에 미국 대통령이 올라섰습니다. 바로 그 단상이었어요. 며칠 전 한국은 피만 빠는 적자 동맹이라는 만건을 내뱉었던 그 자리였습니다. 같은 조명, 같은 마이크, 같은 성조기 배경, 달라진 건 대통령의 얼굴이었어요. 탄핵 압박에 짓눌린 사람의 얼굴이었습니다. 대통령이 입을 열었어요. 미국의 가장 위대한 맹방, 대한민국에 사과합니다. 고개가 숙여졌어요. 카메라 플래시가 터졌습니다. 셔터 소리가 폭포처럼 쏟아졌어요. 세계 최강국의 대통령이 전 세계가 지켜보는 생중계에서 대한민국을 향해 머리를 숙이는 순간이었습니다. 저는 화면을 껐어요. 의자에 등을 기대고 창밖을 봤습니다. 워싱턴의 일출이 블라인드 사이로 스며들고 있었어요. 며칠간의 밤샘 전투가 끝난 아침이었습니다. 책상 위에 아버지의 편지가 놓여 있었어요. 장진호의 얼음 속에서 어머니에게 쓴 편지, 도착하지 못한 편지, 반세기가 넘도록 접혀있던 누런 종이를 폈습니다. 펜으로 눌러 쓴 아버지의 글씨가 흐릿하게 남아 있었어요. 아버지는 한국의 이름도 정확히 몰랐을 겁니다. 그저 얼어붙은 전장에서 옆에 쓰러진 전우를 업고 걸었을 뿐이에요. 그 피가 70년이 지나 이 밀실까지 흘러왔습니다. 아버지가 피 흘려 지킨 나라가 언젠가 미국을 지킬 거라고 아버지는 생각이나 했을까요? 대한민국은 187억 달러가 아니었습니다.
그 어떤 숫자로도 환산할 수 없는 무게를 가진 나라였어요. 그 나라가 오만한 제국을 굴복시켰습니다. 편지를 다시 접었어요. 가슴 안주머니에 넣었습니다. 훈장처럼요. 아버지의 지퍼 라이터를 꺼냈어요. 칼칵. 불꽃이 워싱턴의 아침 햇살과 겹쳤습니다. 저는 창밖을 보며 오래도록 앉아 있었어요. 여러분, 지금까지 제임스 켈러헨과 한국의 실무진들이 백악관 상황실에서 겪은 일을 함께 하셨습니다. 어떠셨습니까? 29억 달러라는 조작된 적자 장부, 가족의 연금과 스탠퍼드 학비를 담보로 한 비열한 협박, 기밀 유출 반역죄로 평생 감방에서 썩게 하겠다는 폭력적인 권력, 오만한 미국 수뇌부가 대한민국 안보 엘리트에게 들이민 것들입니다. 하지만 켈러헨은 울지 않았습니다. 항의하지 않았습니다. 살려달라고 빌지도 억울하다고 소리치지도 않았습니다. 그는 그저 조용히 사직서를 내려놓고 187억 달러짜리 진실의 보고서를 밀어넣었습니다. 그 결과가 어떻게 됐습니까? 수석 전략관 마커스 소는 청문회에서 전국구 개망신을 당했고 통계 조작범 줄리안 헤이스는 파면당해 백악관에서 쫓겨났습니다. 그리고 미국이 제 손으로 걷어차려던 70년 안보 혈맹은 백악관으로 돌아와 영구적인 대체 불가 기준으로 입각되었고 미국 대통령은 전 세계 생중계 앞에서 대한민국에 사과합니다라는 전례 없는 굴욕적인 조공을 바치며 고개를 숙였습니다. 데이비드 블랙우드 안보보좌관은 파면된 마커스 손을 보며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들은 감정적인 말을 한마디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데이터대로 했을 뿐입니다. 그게 얼마나 무서운 건지 당신들은 끝까지 몰랐죠. 70년 동안 북한의 도발에 맞서 최전방에 서서 안보의 방패를 자처한 사람들. 오산과 평택기지에 19억 달러의 천문학적 비용을 묵묵히 지원하고 이들이 깔아놓은 기반은 단 한 번도 태평양의 방위선 위에서 틈을 보인 적 없는 사람들. 미국은 그 사람들을 달러와 얄팍한 계산기로 굴복시킬 수 있다고 믿었습니다. 강대국의 권력으로 짓누를 수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틀렸습니다. 세상에는 엑셀표와 권력으로 꺾을 수 없는 것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걸 증명한 건 화려한 외교수사도 정치인도 아닌 피와 땀으로 태평양의 방어선을 묵묵히 사수해온 한국의 안보 실무진들이었습니다. 이 이야기가 더 많은 분들께 닿아야 한다고 생각하신다면 지금 영상을 공유해 주십시오. 여러분의 공유가 대한민국 실무진들의 자존심을 세상에 알리는 일이 됩니다. 가슴이 뜨거워지셨다면 댓글에 자부심 3글자만 남겨주십시오. 지금까지 대한민국의 감동을 전하는 감동 유나였습니다. 다음 영상에서 더 재미있고 감동적인 대한민국의 이야기로 찾아뵙겠습니다. 선배님들 좋은 하루 되세요.